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십니까? 옷을 봅니까? 차를 봅니까? 타고 온 교통수단을 봅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날은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던 날, 나는 지하철 4호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 은지가 있었죠. 평소에 그렇게 씩씩하던 애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다 알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아빠 괜찮을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야. 그 말은 반은 은지를 위한 말이었고 반은 나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일부러 낡은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집에는 차가 2대 있었지만 차고에 세워뒀습니다.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하철을 탔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사돈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돈 있는 척, 차 있는 척, 있어 보이는 척 하고 갔을 때 친절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아비로 낡은 코트 하나 걸치고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 딸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그런 내 속내를 몰랐을 겁니다. 그냥 아빠가 검소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은지의 어깨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가족을 오늘 처음 만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더군요. 딸이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작았는지, 걸음마 배우면서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학교 다니면서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밥도 못 먹고 소갈이 하던 모습,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 저 혼자 한 가정을 꾸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수고는 해야죠. 지하철이 종점한 정거장 전에 멈췄을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식당 이름은 청담 모모야마였습니다. 은지 남자친구 준혁이가 예약한 곳이었죠. 한 사람 식사에 15만 원은 가뿐히 넘는 코스 요리 전문 일식당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 테이블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눈빛들. 나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준혁 아버지는 시선을 한번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미 다 봤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리에 앉은 이유였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첫마디로 한 말.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지하철이 편해서요.
그러자 준혁 어머니가 준혁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보내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관찰자가 됐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우리 딸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날 지하철에서의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부를 줄은 그때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리에 앉고 채 5분도 안 됐을 겁니다. 나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준혁 어머니는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 잠깐 웃었지만 그 이후로는 은지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항상 자기 아들, 자기 집안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아세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준혁이 아버지 회사가 요즘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체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준혁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A사 용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나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물시계, 예물반지, 혼수가전, 신혼여행지. 항목마다 브랜드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합산하면 어림잡아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저희 친척들도 다 이렇게 했고 나는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그 아이.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힘도 없구나. 아니, 어쩌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집안의 방식에 동의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은지를 살짝 봤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거 아비는 다 알죠. 준혁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혼집도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 강남 쪽은 전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는 강북은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 사람들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 없구나. 그냥 조건을 사러 온 거구나. 내 딸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 어느 것도 이 테이블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예물 목록이었고, 신혼집 위치였고, 혼수 브랜드였습니다. 그때 준혁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부님은 어떤 일 하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준혁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신호였죠. 지하철 타고 온 낡은 코트의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양가에서 얼마씩 보태주는 게 보통인데 저희 쪽에서는 집을 해줄 예정이니까 은지 쪽에서는 혼수를 넉넉하게. 저희 집안 체면이 있어서. 체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이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참는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먼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잘 안 합니다. 살면서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코스 요리 두 번째 접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다시 그 종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어느 쪽에서 먼저 정하시겠어요? 저희는 백화점 VIP라 담당자 연결해 드릴 수 있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고개를 들고 어머니한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다시 앉겠다. 5초, 10초. 준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어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준혁 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런데 은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식사는 마저 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먼저 파혼을 해?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식당 앞 거리의 차 소리, 바람 소리. 은지와 나는 그대로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 은지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복판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아비와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딸이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잘 끊었다. 그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쥔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 은지가 나왔습니다. 눈이 잔뜩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소파 옆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딸이 넘어져서 울면 나도 같이 아팠는데 어른이 된 딸이 마음이 무너져서 우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은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을 넘기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재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래 일한 말 한마디가
여기저기 닿는 사람. 잠깐 시간 되나? 그 사람이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 집안 한번 알아봐줘. 준혁이 아버지 회사. 무슨 일 있어? 알아보면 알게 될 거야. 그냥 한 번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은지 방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겠다고. 직접 뭔가를 하지 않겠다고. 그냥 진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준혁 아버지 회사는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하청업체에 대금을 몇 달째 미루고 있었고 직원 급여도 일부는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대출도 여러 군데 얽혀 있었고 재무 구조가 꽤 위험했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그래서 알아봤지.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곧 터질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의중을 파악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조심하라는 말이 흘러가도록 했을 뿐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 집 요즘 좀 불안하다더라. 거기 대금이 좀 늦는다더라. 소문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이 나는 그 소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있던 사실이 흘러가도록 두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 알지?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끊고 난 뒤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준혁 아버지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몇 군데가 계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 군데였는데 그게 두 군데가 되고 세 군데가 됐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급여 지연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하청업체 피해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었냐고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으니까요. 그 집 사람들이 그날 우리를 조금 다르게 대했다면, 준혁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한 번만 들었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준혁 어머니가 아는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파혼당한 집 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심상치 않은 사람.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낡은 코트 입고 지하철 타고 왔던 그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그걸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타고 온 교통수단으로, 입은 옷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쌓아온 것들의 민낯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온 결과가 그들에게 되돌아갔을 뿐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은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씩씩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밥 먹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그날 아빠가 먼저 일어나줘서 다행이야. 내가 혼자였으면 그냥 참았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아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은지 옆에 서 있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식당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한 청년의 얼굴을, 그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 어딘가에 꼭 있을 것 같은 이야기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